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숨만 쉬어도 내야 하는 돈, 바로 통신비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이상을 지출합니다. 이 돈을 대한민국 전체 인구로 환산하고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곱하면 그 규모는 실로 천문학적입니다. 수백조 원이 넘는 이 막대한 금액을 우리는 마치 세금처럼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통신 3사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내는 그 비싼 요금만큼 인터넷 속도가 매년 빨라졌다고 느끼십니까? 통화 품질이 비약적으로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뭔가 정체되어 있고 심지어는 속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한때 IT 강국 코리아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에 취해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 밤 11시에 기습적으로 개통 행사를 열었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정부와 통신사들이 국민에게 했던 약속은 화려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고속도로가 깔린다. LTE보다 20배 빠르다.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받는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선포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그 화려했던 약속은 처참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통신사들이 주장했던 20배 빠른 속도는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숫자 모름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5G는 사실상 LTE의 개량형에 불과합니다. 서울 한복판인 강남역 사거리에서조차 5G 신호가 잡히지 않아 LTE로 전환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방으로 가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품질 격차는 좁혀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물 안, 지하철, 엘리베이터에서는 여전히 답답한 끊김 현상이 반복됩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땄을지 몰라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품질은 세계 최고와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소비자들은 LTE 때가 더 안정적이었다며 5G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통신사들이 애초에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는 점입니다. 전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5G가 진짜 꿈의 속도를 내려면 28GHz라는 초고주파 대역을 써야 합니다. 이 주파수는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가 짧아서 기지국을 아주 촘촘하게 마치 가로등처럼 많이 설치해야 합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통신 3사는 5G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 정부와 국민 앞에서 이 28GHz 기지국을 반드시 설치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수익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설비를 까는 대신 그 돈을 아껴 막대한 영업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으로 임직원들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국민들은 약속된 서비스를 받지 못했는데 기업은 역대급 실적을 올리는 기이한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정부가 사상 초유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통신 3사로부터 5G 28GHz 주파수를 강제로 회수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통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비유하자면 건설사가 고속도로를 뚫겠다고 통행료를 미리 받아 챙겨놓고는 정작 도로는 깔지 않아서 정부가 건설 면허를 박탈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여러분의 요금 고지서는 어떻습니까? 인프라는 깔리지 않았고 핵심 주파수는 회수당했습니다. 20배 빠른 속도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서비스는 명백히 반쪽짜리, 불량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금도 반값이 되어야 상식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내는 요금은 여전히 5G 프리미엄이라는 명목하에 고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품질은 LTE 수준으로 후퇴했는데 가격은 최고급 호텔 뷔페값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설비 투자 없이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영업을 해온 지난 10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통신강국의 민낯이자 수백조 원짜리 대국민 기난극의 실체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통신시장은 철옹성이었습니다.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 때문에 해외 기업이 들어오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기지국을 새로 깔아야 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통신 3사는 경쟁 없는 독점을 누려왔습니다. 그들은 해외 빅테크 기업들과 망 사용료 문제로 싸우며 국익을 운운했지만 정작 그 싸움의 피해는 소비자의 화질 저하와 접속 지연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술 개발과 인프라 투자보다는 옆집 통신사 고객을 뺏어오기 위한 보조금 경쟁, 멤버십 마케팅, 해지 방어 전담팀 운영 같은 소모적인 일에만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파티는 이제 끝났습니다. 30년간 굳건했던 그들의 성벽을 머리 위에서부터 무너뜨릴 진짜 위협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땅만 보고 걷는 동안 하늘 위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스타링크 위성들이 매일 밤 한국 상공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통신사들이 믿었던 성벽은 지상 기지국과 땅속에 묻힌 광 케이블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타링크는 이 성벽을 비웃듯 하늘에서 전파를 쏩니다. 산이 가로막든 바다 한가운데 있든 상관없습니다. 유선 케이블도 필요 없고
전봇대도 필요 없습니다. 손바닥만한 안테나 하나만 있으면 그곳이 곧 기지국이 됩니다. 많은 분이 그냥 외국 인터넷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서비스 종류가 하나 늘어나는 차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통신 주권과 지난 30년간 이어져 온 통신 3사의 독점 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구조적 재앙의 시작입니다. 스타링크의 위력은 기존의 위성통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과거의 위성 인터넷은 36,000km 상공에 떠있는 정지궤도 위성을 사용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 신호가 갔다 오는데 시간이 걸려 속도가 느리고 지연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스타링크는 고도 550km, 지구와 아주 가까운 저궤도에 수천 수만 개의 위성을 띄웁니다. 거리가 가까우니 지연 속도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론적으로는 빛이 광케이블 유리 섬유를 통과하는 속도보다 진공 상태인 우주 공간을 통과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장거리 통신에서는 지상망보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스타링크를 재난, 오지, 군사 지역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듭니다. 지진이나 화재로 지상 기지국이 다 불타버려도 스타링크는 하늘만 뚫려 있으면 통신을 연결합니다. 이미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수백만 명이 사용 중이며 미군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가장 가혹한 실전 환경에서 그 성능이 완벽하게 검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타링크가 한국에 들어오면 통신 3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을 입게 될까요? 망하게 생겼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첫 번째 타격은 알짜배기 시장인 B2B 사업의 붕괴입니다. 통신사들은 그동안 선박, 항공기, 도서 산간 지역의 통신망을 제공하며 비싼 요금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 태평양을 건너는 비행기에서 통신 3사의 지상망은 무용지물입니다. 비싼 위성 전화를 써야 했는데 품질이 좋았겠죠. 이제 이 모든 수요가 스타링크로 이동할 것입니다. 대한항공이나 대형 해운사들이 굳이 비싸고 느린 국내 통신사 로밍을 쓸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헤비 유저의 이탈입니다. 주식 전업 투자자, 고사양 온라인 게임 유저, 유튜버 등에게 인터넷 끊김은 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비싼 요금을 내도 툭하면 끊기는 국내 인터넷에 지친 이들이 월 이용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압도적인 안정성을 자랑하는 스타링크로 갈아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가장 돈이 되는 핵심 고객층, 즉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높은 고객들을 뺏기는 셈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이고 굴욕적인 미래는 통신 3사의 위상 추락입니다. 현재 한국통신 3사는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 기술이 전무합니다. 위성을 쏠 발사체 기술도 위성 간 통신 기술도 없습니다. 스타링크가 한국에 들어오면 통신 3사는 지상망이 닿지 않는 곳을 커버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스타링크의 회선을 빌려 써야 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갑의 위치에서 망 사용료를 걷던 통신사들이 이제는 글로벌 위성 사업자에게 사용료를 내고 신호를 받아와서 국내 고객에게 재판매하는 단순한 보조 사업자, 냉정하게 말해 하청업체 수준으로 전락한다는 뜻입니다. 통신사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닙니다. 지상망 중심의 시대가 저물고 위성 통신 시대가 열리면서 그들이 지난 30년간 쥐고 흔들었던 시장 지배력과 권력을 영영 잃어버리는 것, 바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시선을 조금 더 넓혀서 이것이 왜 국가적인 위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우주 인터넷 시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글로벌 거대 자본들이 하늘길을 선점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이미 6,000기 이상의 위성을 띄웠고 최근에는 별도의 안테나 장비 없이도 여러분이 쓰는 일반 스마트폰과 위성을 직접 연결하는 다이렉트 투 셀 기술까지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기지국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도 카카오톡을 하고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반면 IT 강국이라는 한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담하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위성 강국이라 자부했지만 정작 통신 위성 분야에서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뒤늦게 심각성을 깨닫고 저궤도 위성 통신 기술 개발에 착수했지만 예산을 따내는 데만 수년이 걸렸고 실제 상용화 목표 시점은 2030년입니다. IT 분야에서 1년은 강산이 변하는 시간입니다. 이미 수만 개의 위성을 띄워 전 지구를 감시하고 연결하는 선두 주자들과 이제 막 계획을 세우는 한국의 기술 격차는 최소 10년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의 격차입니다. 단순한 기술 격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안보의 공백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에서 통신망이 곧 생존망임을 전 세계에 생생하게 증명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지상기지국과 광케이블을 폭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순식간에 통신 불능 상태, 암흑에 빠졌습니다. 군대의 지휘체계가 마비될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 우크라이나를 구한 것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였습니다. 스타링크 안테나가 보급되자 우크라이나군은 다시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드론으로 러시아군 탱크를 정밀 타격하고 전장의 참상을 실시간으로 찍어 전 세계에 알리며 여론전을 주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에 떠있는 위성망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한국에게 치명적인 경고를 던집니다.
만약 한국의 통신 주권을 일론 머스크라는 한 개인이나 미국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이것을 일론 머스크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첫째, 통제권 상실의 공포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중 머스크가 확전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크림반도 인근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인위로 차단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작전이 민간 기업 CEO의 결정 하나로 멈춰버린 것입니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외국 기업이 자국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익을 이유로 한국 내 서비스를 중단해버린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그 즉시 마비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줄을 남의 손에 쥐어주는 꼴입니다. 둘째, 데이터 주권의 침해입니다. 우리가 스타링크를 쓴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통화 내용, 메시지, 인터넷 접속 기록이 한국 통신사의 서버가 아니라 스타링크의 위성을 타고 해외 지상국과 서버를 겸유한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 기밀, 기업의 영업 비밀,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가 국경을 넘나드는 순간 한국 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가격 결정권의 상실입니다. 초기에는 스타링크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저렴한 가격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자인 국내 통신사들이 다 망하고 스타링크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요금을 2배, 3배로 올려도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종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위기의 종착역은 바로 6G입니다. 많은 분이 6G를 그저 5G보다 조금 더 빠른 인터넷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6G의 본질은 속도가 아닙니다. 6G는 지상의 기지국과 하늘의 위성 네트워크가 하나로 완벽하게 통합되는 기술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시속 100km로 달리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수만 대의 로봇과 AI가 공장을 돌리는 세상, 이 모든 미래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만이 바로 6G입니다. 6G 시대에는 지상망보다 위성통신이 훨씬 더 중요한 전략 자산이 됩니다. 지상에만 깔려있는 2차원적인 통신망으로는 하늘을 나는 드론이나 바다 위의 선박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6G는 단순한 통신 기술이 아니라 국가 운영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6G의 표준 기술과 인프라를 해외 기업이 장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쥐기는커녕 해외 기술을 비싼 돈 주고 빌려 쓰는 기술 종속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율주행차는 미국 위성 신호를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고 우리의 AI 로봇은 해외 서버의 허락 없이는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경쟁력 저하를 넘어 국가 안보와 주권마저 위태로워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순간이 통신 3사와 대한민국 정부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단순히 통신요금 몇천 원 깎아주는 포퓰리즘 정책에 매몰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국산 저궤도 위성 기술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통신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R&D 지원이 필요합니다. 통신 3사 역시 뼈를 깎는 반성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눈속임 마케팅과 보조금 살포로 국민을 기만하고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지상망 독점이라는 낡고 편안한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장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더라도 위성과 지상을 잇는 6G 융합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글로벌 거물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스타링크의 등장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동시에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두려움의 근원은 일론 머스크나 스타링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전 세계가 우주로, 미래로 나아가는 그 골든타임 동안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안주해왔다는 사실,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라도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30년 통신 강국의 타이틀을 반납하고 디지털 식민지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